장학생들이 계속 맡아가실 텐데 1년 동안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동환 장학생님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강옥하 장학생님. 여기서 만나는 이 설명회가 있는 날은 이 두 분이 다 하십니다. 우리 또 개입 지원관으로 모신 장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는데 또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이 두 분이 대면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신청받아가지고 하시는 거 알죠? 우리 부다지로 지나치면 시대 들어오면 대면 상담 신청하면 거기 오시고 낮에 그래서 주야로식도 고생을 하시는 것만큼 보람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학 필마중은 아시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올려주십시오. 그럼 그게 저희 전부가 한 40분 정도 실시간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 잘 하셔서 내년 12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내후년 2월 달에는 정말 희망하는 대학에 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윤준수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는 제목을 대입 공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대입 공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린 이유가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설명이신 줄 알고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셨을 때 올해는 보니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좀 개인적인 것부터 다양하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그냥 급해서 그냥 질문 없이 오셨었는데 올해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셨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강의를 끊으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바로 질문에 답변을 하죠.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니까 절대 강의식이 아니고 편리상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바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입시가 늘 해마다 바뀌잖아요. 드디어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도 다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고3, 고2, 고1, 중3, 중2까지 싹 다 다른 상황이고 초등학교 3인에 또 완전히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늘 바뀌고 있어서 엄청나게 어렵고 혼란을 겪으면서도 부모님들 진짜 힘드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런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크게 바뀌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학 입시는 고등교육법에 정해져 있고 고등교육법에는 중2 6월 말, 그러니까 중3 때는 6월 말까지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갈 거라는 기본 사항들을 다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대학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 중2 때 크게 바뀌게 된 게 이거 때문이에요. 교육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각 이제 요쯤에.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시험 계획까지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뽑겠다는 한 30페이지 정도 요약서들이 다 모든 대학에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걸 보시면 대충 알 것이고 그 결정판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4월 30일 날 수시 모집 요강이 탑재가 되고요. 정시는 8월 31일 날 정시 모집 요강이 탑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탑재가 되면 거기서는 글자 한자도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 글자 한자로 다르게 쓰면 무조건 소송하면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이깁니다. 절대 안 바뀌는 게 요때고 요때 되면 이제 어떻게 뽑는다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 90%, 95% 이 정도 정해졌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뭐 공정성 로드맵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2020 고2들은 바뀌는 건 사실 없어요. 못 바꾸는 거죠. 이유는 대학에서 전부 발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은 안 바뀌고 그럼 1학년은 바뀝니다. 정시 인원수가 늘게 되겠죠. 40%까지는 안 가더라도 30% 이상 전부 늘어나게 될 건데 우리는 벌써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안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3, 고1이 비슷하고 중2부터 또 달라요. 이렇게 바뀌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전혀 바뀌는 거 없이 기재사항 검증 강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연계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게 뭐 대학들이 고민할 문제이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하나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올해부터 공정성 강화가 강화돼서 혹시 부정하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게 되면 대학들이 이제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교육부는 다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학교로 당연히 감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이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욱 엄격하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크게 우리 변한 게 없고, 바뀐 거는 우리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바뀌는 게 없다. 그대로 간다. 대신에 진로활동 700자 이렇게 되어 있고, 쓸 자리가 무궁무진해요. 교과 만약 세트를 쓴다면 교과 과목 12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0자 쓰면 6,000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쓰면 한 10,000자 가까이가 학년당 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면 인원수가 이렇게 확대될 거다. 혹시나 급한 바 있어서 재수나 N수를 하게 되신다면 정시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건 이제 표면적 정시예요. 또 혹시 2월까지 감안하면 이거보다 더 많아져서 거의 6대4가 아니고 55대4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근데 부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시 이렇게 못 가요. 올해 혹시나 정시 경쟁률을 보셨다면 부산에 사는 대학들이 참 힘들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거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작년보다 적어도 20-30%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한 5만 명 줄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또 줄거든요. 그럼 정시 경쟁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죠. 지금 졸업한 아이들, 대학 1학년 될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재수하려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유는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우리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수능 형태는 그대로예요. 예년하고. 근데 내년 되면 수능도 바뀌고 교육 과정으로 똑같지만 수능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지금 다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 아이들은 좀 낀 세대. 수능은 그대로 가면서 교육 과정 바뀐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 언어라는 게 이제 신설되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될 건데, 매체가 좀 어렵다 해서 언어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학은 가형, 수원, 확통, 미적분, 기하가 빠졌어요. 근데 내년에 또 기하를 할 수 있게 되는. 여기 기하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기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 하게 될 거니까, 고등학교 현장에서 혹시 자연계열 아이들이라면 확통, 미적, 기하라면 확통 안 하고 보통 미적이나 기하를 할 건데, 기하는 수능 과목이 현재는 아니죠. 근데 혹시나 재수를 하게 되면 기하가 수능 과목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색깔 좀 돼 있는 데는 절대평가인 과목들이고요. 나중에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인문계열이라면 수능 선택을 인문계열로 한다면 4탐 2과목, 혹은 가탐 쳐도 돼요. 근데 4탐 2과목이든가 가탐 2과목 이렇게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 4탐, 가탐 하나씩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4탐 하나, 가탐 하나 치든 가탐 2개 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문계열 트랙 타는 아이들은, 자연계열 같은 여기 보시면 과학 중 택이 과학 2개라 말이에요. 보시면 가고 싶은 대학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권 부산대 이상 대학들은 이과 올 거면 과탐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도 미적, 기하 중 택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면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해야 자연계열 갈 수 있고, 과탐은 2개 해야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 이제 제가 1년씩 다 땡겨 올렸어요. 이제 될 거니까. 요게 이제 올해 고3 아이들 나가는 아이들 79,000명, 8만 명 줄었거든요. 우리가 또 줄어요. 6만. 그러니까 대학 정원은 거의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13만 명 주니까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대학들은 이제 진짜 곤란한 상황이고, 우리는 룰루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들하고 먼저 가려고 할지 균등하게 가고 싶진 않잖아요. 상위권 대학 경쟁률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들은 크게 차이가 있고, 대학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건 여전히 문제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원이 이제 준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수능이거든요.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에 53만 쳤다가 47만 4천. 이게 5만 줄 효과예요. 근데 보시면 재학생이 줄었잖아요. 39만 8천에서 34만. 재수생은 13만에서 13만 5천. 재수생 늘은 거예요. 이유는 재수학이 좋잖아요. 정시 자꾸 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때도 지금 상황 대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재수생으로 많이 넘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많이 크죠. N수생 포함해서 13만 5천인데 재수생이 제일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40만 중에 10만이 재수를 하니까 20% 넘게 재수한다고 보셔야 돼요. 단술적으로는. 그리고 47만 정도 될 거고 이제 이게 6만 줄면 거의 40만 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 와 우리 아이 대학 가기 쉽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또 않은 상황이 돼요. 어떤 또 변수가 있냐면 재학생이 감소해요. 우리 많이 줄었잖아요. 학급에 지금 21명, 2명 8학급 보통이잖아요. 160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등급 숫자가 줄죠. 재학생이 줄면 교과 등급이 200명일 때는 1등급이 8명 나왔지만 160명일 때는 1등급이 그것도 솔직히 7명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에서 어떤 아이가 내신을 진짜 잘 받았다. 그럼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가 표시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작년 아이들부터 떨어지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과 평균 성적 하락했어요. 그럼 수능 응시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잖아요. 모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등급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었어요. 근데 수시 최저학력은 똑같거나 상향된 대학도 있어요. 그럼 수시 때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줄겠죠. 그럼 정시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거꾸로 안 늘어나더라도 수시 때 최저학력을 맞추면 작년보다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능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당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요. 또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산대학교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요.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들은 내신 성적의 위력에 앞서서 수능의 위력이 훨씬 더 셀 수 있으니까 수능이 좀 강하다면 내신 조금 약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작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리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보시면 2020년도, 2019년도 부산에서 이제 저희 이제 진로진학 센터에서는 각 고등학교 내신 성적 낼 수 있는 학교들은 내주시면 우리가 비교해서 사실 리턴 자료를 돌려주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8,100, 6,600 이렇게 하면 14,0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6,900, 7,200의 인원수가 분명히 줄었죠. 부산 시내는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부산 시내에서는 63개 반이 줄어요. 고1 되는 아이들 또 점점 계속 줄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내신 등급이 그렇게 줄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8,182에서 6,932 그냥 엄청 차이가 줄었잖아요. 인문계는 6,637에서 7,246이 늘었어요. 우리 고3 올라가요. 지금 이제 요건 졸업할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운 자연계 공부 안 가고 인문계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늘었잖아요. 아 그러면 내신 성적 받기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보세요. 자연계 누적 6명인데 5명이에요. 1등급. 어차피 우리는 인문반, 자연반 성적을 따로 내지 않잖아요. 같은 과목이면 같이 성적을 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보면 이과 숫자는 큰 차이가 변동이 없어요. 문과 아이들은 없어요. 더 늘어야 될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이과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과 최상위 내신 등급 받기 진짜 어려워. 문과 아이들 내신 성적 받기 좋지만 공부를
최상위권 하는 아이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대신에 이과인데 좀 밑으로 내려오면 편차가 매우 많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최상위권은 소위 의대, 수의에 지혜 뭐 이런 데 가려고 상위권 아이들이 간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안 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최상위권이냐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라서 이 내신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의대 합격 내신은 매우 높아요. 이유는 최상위권이 다 몰려가 있습니다. 인문계 성적은 조금씩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최상위권이죠.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그래도 인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인문계를 가든 자연계를 가든 여전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인원수가 34만 7천에서 37천 440 끝자리만 달라졌잖아요. 아이들은 벌써 1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고 우리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공부만 잘한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전형 방법이 이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은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좀 되신 어머니들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이죠. 여기 특기자까지고 정시는 그냥 수능이구나, 실기 실적 거 예체능 계열이겠죠. 그러면 학생부 위주 다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이렇게 아니죠. 교과 전형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기록부상의 숫자, 내신 성적 숫자만 보고 한다. 1.01이 1.02한테 치면 비리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죠. 종합 전형은 그 숫자뿐만 아니고 활동, 면접 다양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1.01이 1.02한테 질 수 있는 게 학종입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하실 거고요. 요게 조금 줄어들어요. 정시가 되면 요게 줄 것 같은데 이게 안 줄어요. 상위권 대학들의 학종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논술하고 특기자를 더 먼저 없애요. 요게 좀 줄 겁니다. 정시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에 몇 번 쓸 수 있어요? 6번 쓰죠. 6번 쓸 때 요 대학들은 지원 횟수에 미포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연계열 트랙을 탔다. 그래서 과학자가 꿈이다. 그러면 6개 대학 더하기 스트 대학들.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시스트, 유니스트까지. 그 다음에 군인도 될 꿈이 있다. 사관학교까지. 이렇게 하면 원서가 11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통문화대학, 예술종합 이런 데는 특수목적 대학이라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꿈이 바뀌어 정시의 대학을 가고 싶어요. 또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는 수시에 붙든 정시에 붙든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다. 횟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수시 6회 모집 지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 제외고 상업대, 전문대는 무제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시 복수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시에 6번 쓸 때 어떤 대학들은 6개를 다 쓸 수 있고 어떤 대학은 한 번밖에 못 쓰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한 번밖에 못 써요. 전형이 3개, 4개 있으면 한 전형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학들은 전형을 복수 지원을 허용을 해요. 그게 요강이 이제 명시가 될 거예요. 요강을 보고 내가 어느 대학을 꼭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서 복수를 몇 번 허용하는가를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원 횟수는 대학 횟수가 아니고 과 횟수가 아니고 전형 횟수예요. 전형을 몇 개 썼는가. 한 전형에서는 한 과만 쓸 수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경영학과, 논술 전형으로 경영학과, 학종 전형으로 경영학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형이 다르면 과는 중복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전형으로 경영, 경제, 무역 이렇게 쓰는 건 중복이에요. 못 써요. 그래서 전형당 한 개 과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총 6번이다. 전형이 몇 개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시는 정시 3회. 3회는 가군 1개, 나군 1개, 다군 1개. 가끔 가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없는데 대학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설정한 거지. 그래서 가군, 나군은 편리상 있습니다. 그래서 1개씩. 그래서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그래서 총 끝까지는 9번. 이렇게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국영대학교 내 전형과 복수지원 범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부경대에는 일반적으로 몇 번의 원서 접수 기회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요 보기를 보시고 요거 해석하셔야 돼요. 요거 읽어보시고 여기서 찾아보시면 몇 번?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내가 경영학과 갈 거다. 뭐 실기 특기 이러면 안 쓰겠잖아요, 그죠? 내가 부경대 경영학과 갈 거다. 몇 번 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부경대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랬는데 단 복수 지원 시 쓸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간에는 복수 지원 불가 해놨잖아요. 학생부 여기 요거 빼야죠. 그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복수는 안 된다 말 없죠. 그럼 이거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요거 한 개 쓰고 일반적인과는 3개. 여기는 좀 특수한 자격이 요구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3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듣다가 뭐 경영수거나 미술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면 여기도 쓸 수 있고 4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농어촌 혹시 자격이 된다면 이런 것까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대학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부산대는 기본적으로 교과 하나, 종합 하나, 논술 하나. 교과는 일반 교과가 있고 지역 인재가 있거든요. 중복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부산이 일반적으로 3개. 이렇게 됩니다. 수시 모집 요거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전문대 포함이에요. 전문대에 수시에 합격하면 4년대 정규대학의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전문대는 종이로도 원서를 접수하거든요. 4년제가 지금 대학 정원을 못 채우기 힘들면 전문대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대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는 게 아니고 종이로도 접수받아요. 그래서 전문대는 경쟁률이 원서 사이트에 잘 안 떠요. 종이 접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그걸 했다 모르고 있다가 면접을 안 봐도 합격될 수 있어요. 4년제 대학도 조심하셔야 될 게 면접 안 가면 불합격이 아니에요. 면접 안 가면 불합격입니다라는 문구가 요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합격인데 면접 안 가도 불합격이 아니고 0점 처리하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도 면접 안 가면 불합격이냐 0점이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정시 모집에 합격에 등록한 자 중 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면 돼.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우리 수시 정시만 아시잖아요. 근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뭐냐면 정시에 이제 미등록 충원을 다 하고 나면 그래도 결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보통 20일 때 이후로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그때는 원서가 무제한이에요. 마음대로 막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써서 합격하면 정시 추가 합격자 이렇게 되는데 정시에 합격한 한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겠죠. 정시에 불합격. 수시에 합격했어도 안 돼요. 수시 합격했다가 포기해도 안 돼요. 근데 정시에 합격했다가 포기하면 돼요. 그 요강 발표 전까지. 추가 모집이란 건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시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된다. 요강 발표 전까지는. 수시 합격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문대 합격자도 요새 안 됩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다양한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일반고, 자유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고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대학들이 친절한 대학들은 이런 거 이렇게 명시해줘요. 그러면 여기 때 이 전형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일반계 고등학교면 특성화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수 목표 고등학교 같으면 농어촌 전형이 안 돼요. 이렇게 지원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 자격들도 보셔야 되고 지원 자격을 위반하고 접수를 하잖아요. 바로 불합격이죠. 원서 안 빼줍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8학년 수능 성적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보시면 파란색은 재학생, 빨간색은 재수. 이 두 개를 합치면 평균값이 100점이 나와요. 근데 평균이 100점인데 재학생은 평균이 97.2점이고
재수는 109.1점이에요. 보고 수학은 97.8, 105.5점.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은 무슨 전형 가야 되겠습니까? 수시가 전형 가야죠. 정시까지 갔다 가면 재수생들하고 해서 점수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보다 낮은 데쓸 수밖에 없는 상황. 2018인데 2019는 이 점수폭이 더 벌어지더라고요. 잘 보시면 지금 97.1점이잖아요. 97.2점이었어요. 0점이 떨어졌어요. 재수생은 109.6이고 109.1이에요. 0.5점 올랐잖아요. 이 격차가 우리 때는 더 벌어진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 수능 점수는 재수생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건 재수생들이 한 해 더 했으니까. 우리는 3년째 공부하는 거고 그 아이는 4년째 하는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라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시까지 가는 게 재학생들한테는 뭐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021학년대 대입전 유형별 비교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정원 논술 실기 정시 이렇게 있잖아요. 교과 전형은 전국 평균은 42.3이에요. 부산이 53.8이에요. 부산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3학년 1학기 다 끝나고 나면 손을 탁 나요. 부산에서 수시에 교과 전형에 체제 있는 대학은 부산대, 부경대, 그다음에 해양대, 동아대가 4등급 한 개. 영어 4등급 받으면 체제학이 통과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체제가 없어요. 그럼 수시 3학년 1학기 때 끝나고 나면 내가 좀 상위권 대학 못 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놀면 되죠. 수능은 그냥 할인받기 위해서 치는 거고 계속 놀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부산의 대학이 너무 현재 좀 과포화 상태,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들은 학생을 뽑아야 될 때 야 면접 보러 올래? 자소 낼래? 하면 귀찮으면 지원 안 하니까 교과 전형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반면에 정시 서울 쪽은 학종이 43.1이에요. 부산은 20.0, 전국 24.8인데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성적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보겠다. 생각해도 다양한 걸 볼 거니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쪽 가려면 주로 그걸 해야 되겠죠. 학생 구성화. 서울 쪽의 교과는 8.6%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가려면 통합. 부산 지역에 있으려면 교과. 이거나 정시. 정시 보시면 부산 19.2고 38.8. 요게 19.2밖에 안 돼 보이지만 다 못 뽑잖아요. 이렇게 다 넘어와요. 많이 넘어와요. 넘어오면 30% 이상. 그래서 많이 뽑는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서울 가겠다 하면 종합하고 정시 위주가 될 거고 부산에 있겠다 하면 교과하고 수능 중심이구나. 이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뭐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주요 보시면 제가 종합에 빨간색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시면 비율이 이렇게 높구나 라고 아마 생각되실 것 같아요. 평균이 43%. 점점 늘어왔었죠. 이제 이게 내년 되면 꺾이겠죠. 이제 2학년부터. 그렇지만 우리까지는 거의 피크. 학종이 제일 피크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산 지역은 반면에 교과가 이렇게 많고요. 종합이 작아요. 종합 있는 데는 부산교대 종합으로만 다 뽑고 그 다음에 동아대, 가톨릭대, 인제대 이 정도. 이거 빼고 나면 종합이라고 거의 명목상 있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부산은 교과 있구나, 그리고 종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간단히 알아보기 한 거는 교과는 아주 간단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야, 네 숫자 얼마야? 이러면 끝이니까. 종합은 그 숫자만으로 쓴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정의를 하는데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학생부예요.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천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은 자소서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생활교육 학생부밖에 없어요. 자소서와 추천서는 참고 자료이다. 그래서 면접 점수가 되는 있죠. 면접이 있는 대학이면 그렇다.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거를 내신 성적 좋다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신 성적이 좋은 건
뭐 요즘 뭐 이런 말 교육청에 하긴 그렇지만 학원 가서 열심히 내신 관리 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생활에 충실하다는 건 그 숫자 말고 교과 성적 말고 동아리 활동이고 뭐 진로 활동이고 수업 시간에 과정 평가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했다는 게 학교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성장 과정 결과 지원 동기 인성 관심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숫자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정성평가 각각 500자씩 되는 거 몇 천자 되는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어머님들은 봉사활동이 제일 중요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 활동이 제일 중요한 줄 알잖아요.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부수적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그 공부 잘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 구성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 구성학 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만 보는 건 무슨 전형이죠? 교과죠.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를 본다는 말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과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도 본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본다.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 관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건데 중심에는 학업 능력, 역량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학들이 우리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네 가지 다시 학교마다 세부적으로 나눠요. 인성 나쁘다고 자기소개서가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인성 나쁜 아이한테 생활교육에 이 아이는 인성이 나쁩니다. 못 씁니다. 소송자 같은데.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나쁘다는 점수 받을 수 없어요. 발전 가능성은 이 아이가 미래에 뭐 리더십 좋다. 다 리더십 좋다. 저는 리더십이 없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대학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점수가 구분이 안 나면 여기서 이제 구분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학업 역량이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학업 역량이래요. 제일 가장 기본은 학업 성취도. 생활기록부에 있는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이게 학업 성취도예요. 제일 중요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학생부 종합전을 갔는데 옆집에 1.3등급 아이인데 가는 떨어지고 1.8등급이 붙었어. 그 학교 이상한 학교야. 그 대학교 뭐 문제 있는 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거는 요거만 본 거죠. 이거 말고 이런 다양한 것들도 봐요.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 누가 쓰시죠?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가끔 저기 상담실에 오시면은 선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적어주실 거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교과 시간에 선생님 눈에 기호음 받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성의과 답변드리지만 어떻게 쓸까요? 그럼 저희들이 100%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쓰시니까. 그 다음에 탐구활동, 교과활동.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독서를 하든 동아리를 하든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해난다면 그게 탐구활동이겠죠. 수업에 플러스 알파까지. 이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 동아리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죠. 독서도 수업의 연장이 돼야 됩니다. 좋은 책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왜 읽게 됐고가 교과와 수업 활동과 연계돼서 나와야 좋은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책이라고 자본론을 읽고 왔다고 어떤 학생이 적었대요. 저도 경제학 전공했지만 자본론 읽다가 말다 얼만큼 읽었는지 잘 모르는데 걔는 고등학교 3학년 자본론을 읽었다면 대단한 아이겠죠. 뻥이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은 대학들이 하겠죠. 어떤 아이가 우수한 아이예요? A입니까? B입니까? 이거 정답은 확실하잖아요. A. 이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숫자 1111, 2112. 평균 내면 위에는 1, 밑에는 1점 얼마죠? 1.45, 4주 되는 거예요. 1.4. 당연히 1이 이겨야죠.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1.4가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읽어보시고 A와 B를 좀 판단하면 누가 더 중요한가? 벌써 판단하셨으면 입학사정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를까? B 뽑으실 거예요? 1이고 1.4인데? 그럼 이제 소문날 건데 1.4가 1을 이겼다고? A 학생 한번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89점으로 1이잖아요. B는 87로 2잖아요. 그럼 이 학교는 아마 88로 1등급 컷이 갈렸겠죠. 그럼 A 학생은 운이 참 좋은 학생, B 학생은 운이 없는 학생이죠. 3학년 1학기 94, 93면 컷이 94 됐죠. 그럼 역시 A는 운이 좋았고 B는 운이 참 없죠. B는 운이 없는 아이.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보시면 B는 거의 뭐 얘는 전국교 1등이었죠. 압도적이잖아.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개수를 잖아요. 이 아이가 공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얘는 아마 컷으로 쫙 실력, 이것도 실력이에요. 1을 만들어내는 실력이에요. 근데 B는 요 두 개 빼고는 이건 압도적인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특에 수상 보니까 작년대 작년 우수 최우수. 세특에 보니까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모범 학생이에요. 수업을 잘 들어요. 근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선생님들이 잘 써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B 학생은 애정이 느껴지시잖아요. 이렇게 썼다면 세특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운이 조금 없었지만 이런 걸 본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B가 더 우수할 수도 있다죠. B가 모두 다 우수하다면 아닐 수도 있죠. A가 우수하고 볼 대학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근데 A와 B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학생이 될 수도 있고 B 학생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커피숍 가셔가지고 1.0이 떨어지고 1.4가 됐대. 비리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실 만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까지 다 보신다면. 그래서 대학들은 다양한 자료를 봐요. 여기 보시면 평균 지원한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 평균 지원한 아이들이 2.0인데 우리 아이가 1.5예요. 우수한 아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평균 모집단이 1.2인데 우리 아이가 1.5예요.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건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그 집단의 성적이 어떤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의 변화도 과목 간의 원점수 표준 편차 다 보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봅니다.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학업 역량이 결정돼요.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성공원에서 분석자를 내놨더라고요. 교과 지원자와 합격자. 보면 이 내신 보고 나 이 내신 안에 드니까 합격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수능도 해요. 내신보다 조금 처지는 성향이 있지만 수능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학교 따라가고요. 밑에 대학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종이라고 최저학력이 없다고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서를 넓게 쓸 수 있어요. 비해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적 합성. 우리 아이들이 가끔 동아리를 창업 경영 동아리를 했어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과 맞을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뭐라 하냐면 저는 경영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과 쓰면 전공적 합성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든가 경제 동아리 했는데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 경영학과 지원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저는 경제 동아리를 했지 경영 동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차피 경영이나 경제나 대학 가면 배우는 과목이 한 60~70%는 비슷할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사회학과 나오나 사회복지학과 나오나 어차피 배우는 과목은 사회학 하겠죠. 그래서 보실 때 계열 적합성으로 봐주세요. 전공 적합성이라서 미세하게 따지지 마시고 조금 거시적으로. 그래서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상경계열, 공학계열, 생명공학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계하고 기계 설계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열로 간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이가 영문학과만 갈 게 아니고 러시아과 가도 돼요. 우리나라 러시아과 하는 학교 몇 개 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과는 많잖아요. 아, 러시아과 불문과 갈까요? 그래서 불문과 거의 외고 아니면 잘 안 해요. 다 일본어, 중국어지. 근데 대학교에 불문과 없는 학교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불문학교에서 전공 적합성 따지려면 불어가지고 못 따져요. 그럼 다 따질 수 있는 게 영어, 국어, 어학적인 걸 따져야지. 그냥 제2외고. 이 정도 수준에서 아, 계열 적합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평가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격해요. 생활기록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있거든요. 1번이 뭐더라? 인적 학적. 인적 수상.